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본 거를 이해를 하시고 조금 보셨다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전기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비교 가능성이 있었죠.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이건 너무 틀렸네요. 경영진에게 있죠. 되면서 결계 담당자는 책임 없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당연한 이야기고, 4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연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일반 원칙을 볼 때 앞에 본문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말이다, 좋은 말이네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한다. 자본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요. 자본은 뭔가요? 자산 빼기 부채죠. 1번 보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부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 버리면 자산은 감소하겠죠. 틀린 것 같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 증가 부채가 그럼 자본이 증가하겠네. 증가 맞네. 2번 맞네요. 3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되면 자본 증가하겠네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겠네요. 답이 2번. 산식만 아신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우리 암기했죠? 제손이제 제조, 그러니까 제손이제 1, 2, 3, 4네요. 기억연디글리얼, 바로 1번이네요. 기억연디글리얼 맞나요? 니은 여기 있네요. 기억연디글 3번이네요. 기억연디글리얼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헷갈리라고 그런 거죠. 일단 제손이제,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경험, 재무상, 제손이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뭐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화폐 단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실체, 그렇죠.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렇죠. 딱 그 회사만 봅니다. 맞고요. 3번 대부분 과거, 그렇죠.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그렇죠. 과거 맞습니다. 4번 추정에 대한 측정치 포함됩니다. 추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 한번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유동자산 그러면 당좌와 재고가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역시 뒤에서 쭉 보게 될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라 큰 것부터 비하라는 유동성 비율법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동성 비율법을 알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것부터 비하하는 거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액 누계액 및 이익여금을 구분한다. 앞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왜? 뒤에 나오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3번 문제는 풀 수 있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1일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경제적 자원에 관한 정보,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표시합니다. 유동성에 관한 정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보셨죠. 유동성이 큰 것부터 현금 같은 거 먼저 기록하는 거고요. 경영성가는 손익계산서네요.
2번이 적합하지 않네요. 직업 능력 같은 것도 있고, 그 경제적 저항 보고 유동성, 직업 능력 이런 그 용어들은 우리 앞에서 잘 보진 않았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오면 쉬운 문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 우리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어떤 게 기재되는지 한번 보셨죠? 그 표가 어떤 표인지 명칭하고 회사명하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말 시점, 그 다음에 뭐 원화, 보고통화라든지 단위 이런 걸 기록했죠. 틀린 거,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은 기업명, 기록이 됐죠. 기업명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고기간 종률, 재무상태표는 있어야 됩니다. 금액 단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능통화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통화, 우리나라는 원단이죠. 보고통화를 기록하는 건데, 기능통화는 그 사회에서 그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데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고통화를 적는구나, 기능통화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경영진 맞네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진이 다 맞고, 2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원변동을 공정하게 당연합니다. 공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원변동은 자원변동표, 그 외에 주석도 있고요.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며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몽땅 걸어서 같이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답이 3번이고요. 4번 주식회사 이익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렇죠.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구분. 그렇죠. 어떤 활동, 뭐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걸로 구분해서 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표시하는 거죠. 2번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경영성과 맞네요. 3번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그렇죠. 5가지. 이거 4개 하고 주석까지 합해서 5가지. 근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나요? 제가 맞다고 그러면 다 맞게 보이나요? 저를 너무 신뢰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죠. 자본변동표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주석은 우발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그렇죠. 추가 정보,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게 주석이다. 그래서 3번이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라고 구분되는데 역시 뭐 지금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일단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맞는데 이게 금융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입니다. 본문에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틀렸다는 거 보고 일단 읽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액 누계액, 이익여금 5가지가 있는데 역시 자본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4번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4번 문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답은 1번 투자자산이 빠졌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비율한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법 큰 것부터. 2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해야죠.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돼.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이 상계한다는 말입니다. 상계하지 말라고 했죠.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에 답이 3번이고요. 4번.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이익. 이거 좀 지금 개념 아실 필요 없는데 나중에 자본 파트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외부와의 거래고요. 외부. 수익 비용과 관련된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외부와의 거래, 수익 비용을 수익잉여금이라고,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잉여금이다. 이것만 지금 한번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주와의 거래할 때는 자본잉여금, 외부와의 거래, 수익 비용과 관련된 거는 이익잉여금. 이것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의 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등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석이 없다 할지라도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죠.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래서 답이 2번이죠. 3번,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렇죠. 외부. 재무회계니까 외부. 맞죠? 외부. 내부라면 원가회계. 그렇죠. 4번,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끔 1년보다 작은 경우는 있는데 1년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그렇죠.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문제 자꾸 나오죠. 여기에 이 파트에 관련되는 문제는 맞긴 한데 뒤에까지 다 보고 나서 보면 쉬운 문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은 안 드립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익숙해지시죠. 자주 보면 제 설명을 안 들어도 익숙해지십니다.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2번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또 한번 본 내용이죠. 역시 부채 파트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유동 아니면 비유동이 맞습니다.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비유동. 사채 또는 장기, 퇴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비유동 자산에 비유동부채 포함이 되는데 역시 맞는 말인데 지금 당장 이거를 구분해 내라는 그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뒤에 부채 파트 보고 나서 이게 이해되면 좋습니다.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 손익, 영업 손익, 경상 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그 다음에 단기 순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출 총 손익, 영업 손익, 경상 손익이라는 게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에 없어요. 이게 외에도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경상 손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시 손익계산서 순서를 제가 앞에 적어놨었죠. 본문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 가면 수익 비용 파트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고 경상손익이 없구나 라는 것만 아직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저 뒤에까지 보고 다시 두 번째 보실 때는 역시 이건 쉬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큰 항목, 그렇죠. 유동성 큰 항목부터 유동성 배열법이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달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무와 관련된 유동성 배열법이니까 유동성 표시되고요. 수익성 위험 등을 평가한다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좋은 말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바로 나오네요.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앞에 이론 부분 지금까지 이론 부분에서 재무회계 개념 그리고 재무제표 뭐 다음에 배울 뭐 순환과정 이런 거 앞쪽에 있는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안 본 내용이라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본 내용인데 뭐지? 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냥 본문에 나온 내용 보고 문제 나오네. 문제는 풀 수 있네. 그러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이 생기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가 되면 감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감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하나하나 넘어가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으로,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임금 이런 것들로 나뉜다는 거 자본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열심히 보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역시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할 때까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쉽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는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